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황당한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써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네요. 어딘가에서 봤었는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다 따지고 보면 권력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네요. 사연들로 올라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부부 사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 하나까지 이게 사실은 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요 진짜 본 모습을 보려면 권력을 가졌을 때를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선하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약자에게 본인이 가진 힘을 휘두르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람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결국 약한 것들은 도태되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강한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끔 진화되어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인간의 습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전 이게 진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자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키라고 생각해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이걸 내 맘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 사람과 나를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든다면 그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거죠. 자기보다 약한 놈이 보이면 꼭 모가지를 물어뜯어야 하는 그냥 짐승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의 권력은 대체 무엇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경우도 많이 봤고 반대로 권력으로 돈을 찍어 누르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인간 군상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건요. 저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 돈과 명예도 일찌감치 쥐고 태어났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아나무인 휘두르는 사람, 휘두르지 않는 사람, 주변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은요. 권력을 휘두르다 못해서 이건 뭐 내가 강자인 줄 알고 휘둘렀는데 알고 보니 약자인 걸 알았을 때 바로 깨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없어 보이고 볼품이 없는지 그건 정말 인간다움도 인간의 존엄성도 갖추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분에 넘치는 행운을 손에 쥐게 된 사람이요. 흔히 말해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사연을 보면 제대로 뜨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 보이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고고하게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물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발장구를 쳐야 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권력이 뭔데? 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가진 권력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실이거든요. 제가 가진 권력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진 권력이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셨다고 하셨어요. 두 분 모두 현명하셨고 젊으셨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었죠.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일만 하기엔 품고 있었던 뜻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그렇게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것을 좋아하시던 두 분이 나란히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했던 회사가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투자사의 전신이 됐습니다. 전 부모님을 통해 전해 들었던 먼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증조부도 그렇고 사업으로 이미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미 사업으로 성공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나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걸로 속을 썩이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오히려 성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이 벽창호 같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랑 저희 엄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꼭 누가 코앞에서 감시라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매일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본인만의 규칙을 딱딱 지키면서 생활하시는, 만약 누가 저한테 아버지처럼 일주일만 살라고 하더라도 아마 전 병에 걸려서 알아눕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회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같이 일하는 분들 경조사가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일 제쳐두고 경조사에 먼저 참석할 정도로 다정하신 것 같으면서도 또 자신 길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하신 분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기업인이 어디냐고, 아버지같이 청렴결백한 기업인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만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했었지만, 글쎄요, 막상 아버지 밑에서 자식으로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게 먼저네요. 존경할 만한 아버지인 건 분명했지만 다정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였을까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전 집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늘 부족함 없이 무언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늘 공허하고 외롭고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누군간 이게 배부른 투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뿌리 깊은 지독한 외로움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네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여행 가기로 했던 거 있지 않았지? 이번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단 말이야. 우리 다 같이 캠핑장 간다고. 넌 참 몇 번을 보채는 거야.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아빠도 그땐 다른 일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이제 그만 얘기하고 들어가서 숙제 좀 할래? 너 오늘 과외 선생님 오시는 거 숙제는 다 해놓고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보채고 있는 거 맞지?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서운해하는 건진 몰라도 왜 다른 사람이랑 약속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저와 한 약속은 쉽게 어겨도 되는 약속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다툼이었어요. 그 주에는 제 생일이 있었고 뭐가 갖고 싶냐고 평소처럼 비싼 선물로 제 생일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부모님에게 전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죠. 회사가 바쁜 시기란 것도 알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케줄이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해주시는 걸 제가 가까이에서 몇 번이나 봤었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생일이니까 설마 잊지 않으셨겠지. 다른 약속은 다 어겨도 이 약속만큼은 어기지 않겠지.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캠핑은 아무래도 다음번으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당신 그러지 말고 처제한테 연락 한번 해보지 그래. 저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아빠 말고 이모랑 다 같이 갔다 오는 건 어때? 아빠는 굳이 안 가도 괜찮잖아. 우선은 이모랑 다녀오고 다다음 주 정도에서 아빠랑 같이 다녀오자. 그 어렵지도 않은 약속을 아버지는 또 어기시더군요. 이제는 더 실망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로 떼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꼼짝을 하지 않고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로 같이 갈 수 없는 거냐고요. 어떻게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거냐고요. 아버지는 되려 저한테 나이를 먹고 나서도 그런 일로 되지도 않는 투정을 부린다면서 철없는 소리 그만하라는 식으로 짜증 섞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이 내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 이제 더 실망하고 싶은 것도 안 남아있어. 그렇게 일하는 게 좋으면 대체 왜 나를 낳았어? 그냥 둘이서 평생 같이 사업이나 하고 살지. 왜 나 같은 건 귀찮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떼나 쓰고 징징거리게 내버려두고 있냐고. 키우기 귀찮으면 귀찮다고 말을 해. 그럼 어디든지 없어져 줄 테니까. 이제 다시는 엄마 아빠한테 뭐 바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아차 싶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계셨던 거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집이 있나 싶죠? 자기가 낳은 자식의 생일도 까먹는 집이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은 집, 외동딸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막상 실상을 까보면 부모님이 생일조차 기억해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있으면서도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뒤늦게 일정을 조율해 보려는 눈치셨지만 이미 마음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한 후였습니다. 또 그렇게 헐겁지겁 일정을 조율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분이 상하는 거 있죠?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서 정말 제가 한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요. 철없는 딸의 한때 반짝 투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죠. 하지만 사춘기에 잠깐 엇나감이 아니라 그동안 집에서 싸워왔던 것들이 그날 그 사건 때문에 한 방에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집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딱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부모님에게 나의 중요도는 딱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제가 빽소리를 지르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나도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저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잣집 막내딸처럼 철없고 생각 없이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딱 부모님이 크게 거슬려 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사고치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랑은 담 쌓고 지내고 부모님 돈을 생각 없이 펑펑 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요. 뭐 제 성격상 그렇게 사는 게 당연히 잘 맞진 않았죠.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금묵자학이라고 하죠. 제가 그렇게 생각 없이 멍청하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 환경도 시커멓게 물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올라갈 때 보니까 주변엔 어느덧 저와 같이 뭐 기업인의 자녀랍시고 일찌감치 유학에 다녀와서 오렌지족 소리 들어가면서 부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그득한 한심한 인생이 되어 있었죠. 그때 좀 뭔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망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하고요. 내가 제일 혐오했던 인간들이 주변에 가득 꼬여 있다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이 애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싫더라고요.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뭐였냐고요? 생각보다 너무 단순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의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이었습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의 30%는 평생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워낙 평소에도 기관지가 약하셨던 엄마였고 할아버지 역시 폐결핵을 앓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급격하게 암이 악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가족들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회사 일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고요. 저도 철없는 부잣집 막내딸 놀이로 관두고 거의 병원에 내내 붙어있다시피 했습니다. 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으니까요. 우리 아직 캠핑장도 못 갔는데 엄마 그때 너무 미안했어. 알고 있어? 사람이 아프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나 봐요. 저는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 그때 너무 미안했었다고 알고 있었냐고 그러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서재에 가가지고 서랍 한번 열어보라고. 저 그 서랍 열어보고 앞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잖아요. 서랍 안에는 엄마가 그날 이후 매해 제 생일에 썼었던 편지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고 말도 섞지 않는 못된 딸에게 붙이지도 못할 카드를 매해 생일에 그렇게 혼자 써오셨던 거예요.
카드에는 대부분 거의 다 미안하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 가까이서 알려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이렇게 다 떠날 때가 되어서야 그동안 알려주지 못했던 사랑을 알려줘 버리면 이제 남아있는 전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져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이래놓고 엄마 혼자 가버리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정말로. 엄마, 절대 나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꾸역꾸역 견디란 말이야.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라고. 겨우 암이 뭐라고, 응?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라고 엄마 같은 여장부가 없다고 떵떵거렸었는데 그렇게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 더 이상 밖으로 나돌지 않았어요.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어요. 놀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쓰던 서재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종종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며 몰래 눈물을 훔치셨죠. 옛날에 철이 없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 되자 저는 제법 아빠가 회사 얘기를 하면 옆에서 어느 정도 제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의젓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관심이 있었던 회사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던 시기였고 저도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저에게 선택권은 따로 없었거든요. 바닥부터 시작해야지. 나는 딸이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높은 직급으로 시작하고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회사에다가도 얘기해놨어.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 절대 티내지 않았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행여나 아빠 이름 빌어서 편하게 회사 다닐 생각이랑 절대 하지 말고 출근도 버스 타고 해. 버스 타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열심히 월급 모아서 차를 한 대 사든지 하고. 더 이상 어리광 부릴 나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있을 거다. 아버지한테 대들고 싶으면 실력으로 증명을 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한테만 엄청나게 엄한 분이시라고요.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려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거기서 또 회사 통근 버스를 맞춰 타야 하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얄짤 없으셨습니다.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아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다. 그냥 회사 통근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태워달라 얘기를 했죠. 저희 아버지가 회사 출근도 엄청 일찍 하시거든요. 혼자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하세요. 그렇게 일찍 나가면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십 년 동안 지각 한 번 없이 매번 그렇게 꼬박꼬박 새벽 출근을 하신다니까요. 그 시간에 나가는데 대체 회사에서 마주칠 사람이 누가 있냐. 회사 앞까지 차 같이 타고 가도 볼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도 이건 제 의지력의 문제라나요. 당장 차를 같이 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지각을 할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한 번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참 저희 아버지지만 독한 분이시다. 저렇게 독해야 회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딸이었는데 전 오죽 독했겠냐고요. 아버지가 안 태워다 주면 나도 꾸역꾸역 보여주고 말겠다 하는 심보로 또 죽어라 나갔어요. 제가 인턴 생활을 할 당시엔 다들 누가 회사에서 저녁 먹고 퇴근하려고 그래요. 일찍 퇴근하고 다들 여가 시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전 회사에 오래 남아있으면 저녁밥도 주겠다. 10시간 넘어서 가면 교통비도 챙겨주겠다 하니까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아서 차부터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인턴 주제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 챙겨서 받은 것 같아요.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할 사람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손들어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고 야근이며 특근이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번쩍번쩍 손을 들어서 자원을 했죠. 제가 남편을 저희 회사 인턴 시절에 만나게 됐거든요. 남편이 저 처음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와, 집이 엄청 어려운가 보다. 저 친구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사실 거기 앉아있던 애는 절대 집이 가난한 애가 아니라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회사 돈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가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회장 딸내미였는데 말입니다.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뭐 저희 남편을 S그룹의 사위 자리를 꿰찬 남자판 신데렐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같이 이 회사의 사위가 저희 남편임을 알 때나 가능한 얘기죠. 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한테 내내 미안했던 게 남편이 저희 집에 장가를 오고 나서 대체 좋았던 게 뭐가 있나 싶으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 집 사위가 되었다는 부담감과 엄청난 집안 반대와 싸워야 했다는 것? 저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중간에 도망을 갔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 이제 남편에게 평생 의리를 지킬 명분이 생긴 거죠. 남편과는 회사 인턴으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도 인턴, 저도 인턴. 회사가 익숙한 저와 달리 남편은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죠. 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평생 일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팀을 짜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저기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지? 대체 왜 이렇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하고요. 전 나름대로 그런 짜증을 속으로 표출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표가 다 났었던 모양입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를 털어놓기 편했던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종종 털어놓았던 모양이에요. 난 가끔씩 네 성격을 보면 부럽더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도 않고.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을까 항상 눈치를 보는 입장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처럼 그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너랑 같이 오래 일하면서 좀 배우고 싶어. 같이 오래 일을 해보자. 대뜸 저를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당연히 인턴들 사이에서 장을 맡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책망의 얘기를 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뜬금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제 성격이 부럽다면서 그 성격을 배우려면 자기랑 오래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저 정말 감탄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은 이런 거구나 하고요. 괜히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불퉁거리면서 내 생각만 하고 일을 한 것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사람의 이런 점, 나한테 없는 점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내가 남편을 엄청나게 따라다녔네요. 뭐 하나를 해도 같이 하자고 괜히 옆에서 질척거리고요. 다 알고 잘하는 건데도 괜히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수작을 부리는데도 남편은 항상 허허 웃으면서 그걸 또 다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더 좋아했어요. 이건 남편이 아무리 우겨도 제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였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 고백도 제가 먼저 했고 결혼 얘기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 보통은 프로포즈 같은 것도 남자가 먼저 하는데 억울하지 않냐고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놓쳤으면 아마 그걸 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부족한 거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뭐가 마음에 그렇게 안 드셨는지 남편을 그렇게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저희 집안에 대해서 밝혔을 때도 남편도 기겁을 하긴 했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자고 대뜸 달려든 여자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오너의 딸이라고 한다면 저라도 당황할 것 같네요. 처음엔 비슷한 수준끼리의 사람이랑 만나야 너도 행복하지 않겠냐, 집안의 반대가 심하지 않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본인 걱정은 하나도 없이 제 걱정만 늘어놓길래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그래서 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본인은 그런 걸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또 은근히 무대뽀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들은 마당에 후회를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야겠다 싶죠. 글쎄, 안 된다면 안 된대도 지금 너랑 결혼하겠다고 혼처자리 알아봐달라고 한 거래처가 줄을 섰어. 넌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철이 안 들어서 이 애비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원하는 사람이랑 덜컥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리 같아 보이냐? 내가 늙어서 죽고 나면 네가 이제 내 자리를 물려받아야 하고 적어도 내 사위 될 사람은 내 회사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놈은 내 사위가 될 자질이 없어.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절대 날치기로 허락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고집을 피워도 절대 허락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들어본 적도 어렸을 때 이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내가 왜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해야 하냐. 아버지 정말 재벌집처럼 결혼 반대했다가 딸 초상 치르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시냐 하고 눈 까디짓고 성질을 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지 애비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하셨지만 저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을 못하시면 제가 결혼을 하고 이 사람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겠다고요. 아버지가 이 사람 안 믿어주면 날 안 믿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못 믿겠으면 그러면 날 믿어줘요.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인가 싶겠지만 이쯤 되면 저희 아버지가 결혼 허락을 해주실 법도 하겠지만 아니요, 제 고집이 누구한테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곧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면서요. 부서에서 지방 발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이 본인을 불러서 넌지시 먼저 얘기를 해줬답니다. 짐이랑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대체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건지 그 길로 사직서를 써가지고 아버지 방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것을 회사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약속도 없이 회장을 찾아온 건방진 사위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회장님 찾아뵙고 갑질 신고 좀 하려고 왔어요. 이야기 제대로 안 되면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려고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직원을 지방 전출 보내는 거, 그거 회사에서 하는 갑질 아닌가요?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저를 방으로 들이셨고 전 대답 대신에 떡하니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머리를 부여잡는 아버지 앞에서 전 사직서를 꺼내 또박또박 다시 읽어드렸어요. 보면 모르세요? 사직서잖아요. 그러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구질구질한 짓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애먼 사람 그만 괴롭히시고 결혼 허락해주세요. 다음번엔 사직서가 아니라 이 방에 들어와서 고소장 내밀지도 모르니까요. 회사 간둔다고 일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집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든 다시 회사로 돌아올 거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결국 아버지도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길 생각은 없었는데 결국 직장을 걸고 했던 제 마지막 승부가 제가 예측했던 결과로 보기 좋게 딱 들어맞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고요. 제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까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요. 제가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오더라도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증명하겠다고요. 무작정 결혼 허락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는 남편의 얘기에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세계의 결혼식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이 좀 조용히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1순위였거든요.
이 집 사위가 평사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빌붙어서 줄을 대보라는 사람이 길게 늘어설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저 여리디 여린 남편을 맹수들의 세계로 들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던 전 아버지에게 정말 가까운 임원들을 제외하곤 최소한의 인원만 결혼식에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에 아버지도 100% 동의하시는 바였어요. 둘 다 이 결혼으로 인해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정말로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죠. 남편의 동료들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남편의 프로필 사진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는 걸 본 동료들은 그야말로 기겁을 했죠. 아내가 저였냐면서요. 그럼 수아 씨는 그때 결혼하려고 사표 쓰고 회사 나갔던 거야? 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인턴 때부터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냐? 결혼식 초대는 그렇다고 쳐도 결혼한다고 퇴사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는 건 정말 배신이지. 우리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누가 보면 엄청 친했던 줄 알겠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사정이 있는 거지. 그래도 진짜 축하해. 수아 씨한테도 진짜 축하한다고 전해줘.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새도 없었어요. 저희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저희가 뭔가를 보여줄 차례잖아요. 남편도 결혼과 동시에 회사의 핵심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그래도 사람 수문 돌릴 틈은 주고 발령을 내지 아버지한테 원망 섞인 잔소리도 했었다니까요. 왜? 아주 하나밖에 없는 딸 생가부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시지. 아니 핵심 부서로 발령을 내주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신혼인데 몇 개월만 좀 기다렸다가 발령 내주시면 어디가 좀 덧나냐고요. 요즘엔 양서방이 하도 늦게 들어와서 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까먹는다니까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세요? 넌 무슨 회사 생활이 장난인 줄 알아? 발령을 내가 원하는 때 아무렇게나 내게 다 낼 만한 시기에 필요한 자리니까 보낸 거다. 남편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아버지한테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여튼 너도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퍼져 있을 생각하지 말고 요즘엔 뭐 번영일하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그쪽 일로 자문 구할 일 많을 테니까 열심히 좀 해봐. 저도 집에서 마냥 살림하고 놀고 있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랑 중국어는 꽤나 자연스럽게 잘하는 편이어서 집에서 놀면 뭐하나 하는 생각으로 연구 논문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보단 함께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저희의 금술이나 신혼 위기에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서 부쩍 힘들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가장 걱정이었죠. 요즘 뭐 고민 있는 거 아니지? 부서 이동하고 나서 얼굴이 부쩍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일이 많이 힘들어? 거기 사람들 많이 빡세다던데 뭐 텃세라도 부리는 거야? 안 그래도 남편의 부서 이동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회사의 핵심 부서라고는 했지만 핵심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가 하도 많았거든요. 워낙 좋은 학벌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경계하고 혹시라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을 만들까 싶어 자기들끼리 우선 벽을 치고 보는 거죠. 남편이 그 부서에 발령 나고 나서 계속해서 야근이 잦아지고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도 전 가장 먼저 그 부분을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저희 남편이 거기서 굴러들어온 돌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니야. 요즘 야근이 잦아서 그런가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였나? 나름대로 표정 관리한다고 했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별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버님도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시니까 그 부서로 발령을 보내주신 걸 텐데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지. 남편은 부서 이동을 장인 어른에게 본인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더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인데 지금 괜히 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더 치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난 정말 괜찮다. 뭐든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말뿐이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초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집에서 얘기 안 해? 아우, 말도 마. 너도 잠깐 회사 다녀봐서 알겠지만 그 부서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 거기 부장부터 팀장까지 다 같은 학교 출신인 거 알고 있지? 양대리 지방대 출신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까내리는 분위기인가 봐. 양대리야 뭐 사람들 하는 말 워낙 신경도 안 쓰고 휘둘리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살벌해. 원래 부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옆에서 볼 땐 좀 만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괜히 말을 옮긴 거 아닌가 싶다. 뭐 그래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남자들이 회사에서 있는 일 중에서 집에서 마누라한테 절대 보이기 싫은 일도 있고 다 그런 거야. 어디 남의 돈 받고 회사 다니기가 쉬운 일이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요즘 회사에서 남편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서 이동 때문에 요즘 내내 죽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특히나 남편 상사인 그놈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당시에도 사람들을 출신 대학으로 줄 세우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간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지방대학 출신이거든요. 지방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4년 내내 꽈탑을 유지하고 학과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성적이 좋기도 했고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교를 맞추어 가다 보니까 일부러 대학을 하향 지원했던 것도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학벌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회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한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괜히 안쓰러운 거 있죠. 직장 동료의 말대로 자기 마누라한테 절대 보이기 싫은 모습을 괜히 내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쉽사리 아는 척도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회사잖아요. 괜히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가 남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까 싶어서 저도 최대한 말을 꺼내지 않고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저한테도 대놓고 남편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부서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진행하게 됐는데 혹시 같이 참석해 줄 수 있냐면서요. 저희 회사가 뭐 회식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긴 한데 워낙 꼰대 같은 부서여서 그런지 별걸 다 만들어서 하는구나 싶긴 했죠. 그게 뭐 별거라고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냐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서에서 본인 위치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가서 괜히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한참을 망설이다가 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전 그런 남편의 사정도 모르고 뭐 어려운 자리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꺼내냐고 부서분들 집에 부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참에 인사도 하고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제가 입은 거 하나, 가방 든 거 하나하나 얼마나 또 부인들끼리 떠들어댈지 안 가봐도 뻔히 보이는 느낌이라 저도 꽤나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꾸민 모습을 남편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 결혼한 이후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한 모습 처음 본다면서 간만에 농담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랜만에 남편과 데이트를 나가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어서 정말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인 줄 알았더라면, 아니 이런 곳에 남편이 일하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진작에 나서서 움직였을 텐데 말이에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고 나니까 저희가 한 두세 번째로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또 잘 읽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쓱 훑어보는 게 나한테 호의적인 자리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뻔뻔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니까 그쪽에서 거의 비웃다시피 하면서 아, 네 하고 건성으로 인사를 받더라고요. 남편이 민망해서 괜히 저한테 물을 따라주면서 말을 돌리는 느낌이었고요. 전 속으로 이것들 봐라 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사람들이 도착했고 그 악명 높은 남편의 상사인 부장놈과 와이프도 등장했습니다. 딱 봐도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아, 저 인간들이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남편도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부장 와이프는 저를 보고 아, 그쪽이구나 하고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짧게 툭툭 던졌어요. 남편이 부서 이동하고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들 감사드려요. 조금 정리되면 제가 집에 정식으로 초대하고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도 남편처럼 눈치가 영 없는 스타일은 아닌가 보다 자기는. 자기가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와이프들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게 있거든. 끌어달라고 손 내밀고 싶으면 자기도 열심히 좀 줄 좀 대봐. 남편은 그쪽으로 영 소질이 없어서. 어머, 회사는 남편이 다니는 건데 어떻게 남편보다 와이프가 회사 일을 더 잘 알겠어요. 저보다 남편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테니까 전 신경 안 쓰고 응원이나 하려고요.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맞받아치니까 부장 와이프가 대본의 인상을 팍 쓰고 지금 뭐라고 했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도 물을 마시고 물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왜요? 제가 틀린 얘기했나요? 하고 대꾸했죠. 부들거리는 부장 와이프가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저한테 한 소리를 할 기세였는데 그때 직원들이 들어와서 수저통을 깜빡했다면서 딱 봐도 제일 어려 보이는 제 앞에 수저통을 놔두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가장 많고 직급이 가장 높은 부장님 앞에 먼저 놓아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일부러 엿먹어 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냥 수저랑 젓가락이랑 한 뭉치씩 놓고 알아서 나눠다 놓으시라고 그 앞에 내려놨죠. 이게 보자 하니까 남편만 눈치 없는 줄 알았더니만 마누라가 한술 더 뜨네. 이렇게 위아래도 몰라보는 인간들이니까 회사에서 아직도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지. 야, 너 우리 남편이 너 어떤 사람인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지? 내 말 한마디에 니네 남편 모가지 아주 파리 목숨처럼 그냥 날아갈 수 있어.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내가 니네 남편 확 잘라줘? 어? 어린 년이 어디다 대고 아까부터 사람 성질을 긁어 긁기를. 부장 와이프가 분에 못 이겨서 팔을 휘두르다가 제 뺨을 올려붙였고 그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도 버럭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앞을 막아서자 이번엔 부장이 손을 번쩍 들었고 남편이 부장의 멱살을 잡아 올리자 당황한 부장놈은 꼼짝 못하더라고요. 제가 뺨을 부여잡고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맞은 건 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도 당한 건 꼭 되갚아줘야 하는 성격이라서요. 참지 않고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지금 감사실 부부동반 모임에 와 있거든요. 여기 부서관리 아주 개판인 거 알고 계셨어요? 부장 와이프가 자기가 아주 부장인 줄 알고 설치고 다니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 자를 수 있네 없네 하면서 방금 부장 와이프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남편이 잘릴 뻔했는데 아버지, 이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가 지금 이딴 식으로 굴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미쳤어? 제가 지금 뺨을 한 대 맞은 게 있어서 돌려줄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처리하면 이것도 꼭 알아서 같이 처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버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참으라고 하셨지만 전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부장 와이프의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아까 부장 와이프가 실수로 제 뺨을 때릴 때와는 다르게 고개가 꺾여서 돌아갈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자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뭐? 네 말 한마디에 내 남편 모가지가 날아가? 우리 남편 모가지가 네 남편 모가지처럼 그렇게 가벼운 줄 아니? 내일 회사 출근해서 똑똑히 지켜봐.
누구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고 누구 모가지가 더 가벼운지.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회사 니네 놀이터 아니야. 아줌마들끼리 놀고 싶으면 회사에서 치마폭 휘두를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개모임이라도 만들어서 놀든지. 제발 그 무식한 목소리 담장 넘는 일 없도록 하라고. 알겠어? 시원하게 질러주고 남편의 손목을 탁 붙들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맞은 뺨이 괜찮냐고 제 얼굴을 계속해서 살폈죠. 손톱 자국이 난 거 아니냐고 가는 길에 약국이라도 들러서 연고라도 바르자고요. 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험한 꼴을 당한 거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길래 제가 남편 등짝을 시원하게 퍽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래, 당신 크게 잘못했어. 그거 알고 있어?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아무 일도 없다며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면 대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냔 말이야. 지금 당장 약속해. 앞으로 또 이런 일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나한테 절대로 숨기지 말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다고. 이 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아무런 비밀도 없는 거야. 알겠지?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붙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나란히 손을 붙잡고 같이 혼나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면서 불호령을 떨어뜨렸죠. 남편이 먼저 저를 막아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을 했어요. 회사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감사실에서 일어났던 비리들을 포함해서 그들끼리 말도 안 되는 헤게모니를 회사 내에서 얼마나 휘두르고 다니는지, 그 와중에도 자기가 그 개념 없는 것들 때문에 피해본 것은 또 쏙 빼고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나섰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 당하고 사는 꼴 절대로 못 참는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이 지 것인 것 마냥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눈 뜨고 못 본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왔구만. 다 한 통석이었어. 에휴.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단 쪽 라인인 것 같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장을 통해서 저희 남편 인사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떵떵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자네 이 정도 밑바닥에서 일했으면 이제 제대로 일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자꾸 그렇게 고개 숙여가면서 일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무시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내 옆에서 제대로 일 좀 하게. 자네는 권력 잡아도 함부로 휘두를 사람 아니라는 거 이제는 내 옆에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닌가? 남편이 무슨 소린지 어안이 벙벙한데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아버지 직속 라인의 본부장으로 곧 이동시키겠다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진작에 예정된 인사였는데 좋지 않은 시기에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그토록 기다렸던 남편이었는데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였지만 이렇게라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 그 부장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마 사장한테 꼰질렀으니까 저희 남편이 인사발령을 받았을 거라 룰루랄라 하면서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공지사항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지방사무소 발령 공지를 보고 놀라서 나자빠지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도 팽당한 인사였으니 아무런 소득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방 몇 년 돌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 떨어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네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남편은 곧 본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 신혼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쁘고 속이 시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볼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1년도 못 살고 헤어질 것을 뭐하러 결혼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혼을 앞두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편과는 이혼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와 남편의 정기적인 만남의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 외적으로도 평범하게 만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만날 거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엔 남편도 저도 할 말이 참 많답니다. 남편은 대학 선배에게 소개받은 자리에서 만났어요. 첫인상이 좋았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억에 전혀 안 남거든요. 애프터 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 역시도 연애가 하고 싶다는 생각보단 선배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자리라 그냥 식사나 하고 치워버리자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몇 년 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 만나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떡하니 만난 거예요. 먼저 알아본 쪽은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제게 애프터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고요. 그랬던 여자를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웃더라고요. 하긴 저도 소개팅에서 2번이나 만난 남자라면 운명이 아닐까 생각하며 엄청 놀랐으니까요.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15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완전 다른 세상의 얘기더라고요. 언젠가 결혼한 친구가 연애는 꿈속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그땐 무슨 소리인가 공감을 전혀 못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 의미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연애 시절 크고 작은 싸움이 있긴 했지만 정말이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은 상황에 비하면 그때 싸움은 싸움 축에도 들지 않았답니다. 저희는 싸움의 원인 자체가 달랐어요. 결혼 전에 결정할 것들도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1도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확고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 주기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희 싸움의 원인은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이 무슨 유명한 종갓집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양반집도 아닌데 뭘 그렇게 따져드는 것이 많은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중간에 결혼 때려치울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요즘 예물이니 예단이니 간소화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단 실속을 차리는 주의로 흘러가는 추세기도 하고요. 결혼 반지 정도만 나눠 끼고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에 좀 더 투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나 남편은 공통적으로 집이란 존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래서 고집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눴고요. 그만큼 저희 부부는 다른 것들보단 집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양가 어른들께는 저희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두 사람이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형태라며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셨고 시댁에서도 딱히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하객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아쉬워하시기는 했지만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죠. 시어머니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분명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동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니 혼수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A4에다가 목록을 쭉 적어주시더라고요. 그 내역이라는 것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대하기도 했지만 아주 품목별로 브랜드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이걸 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 한복에 정장을 전부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형제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단이라고 주신 것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중엔 얼굴도 모르는 남편 친척들이 가득했거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걸 진짜 다 해오라고 주신 거야? 난 자기 고모고 이모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사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 정장이니 한복까진 이해하겠는데, 사촌들 정장까진 너무하잖아. 사촌? 사촌 누구? 나 친가든 외가든 사촌들이랑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무슨 사촌이야. 얼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그리고 고모 옷을 해오라고.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인연 끊는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고모랑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지금. 그런데 무슨 고모 집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부모님 한복이랑 정장도 그래. 여름이랑 겨울 따로 준비하라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은 돈을 어림도 없어. 됐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아버지는 정장, 어머니는 한복 이것만 하자. 이불은 집에 차고 넘치는데 무슨. 그리고 누나랑 동생은 저번에 만나서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자기들이 옷은 필요 없다고 해서 따로 챙겨주기로 했는데 왜 있는 거야 여기?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주신 종이를 뚫어져라 보더니 붉은 펜으로 쭉쭉 밑줄을 그어댔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까지 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내심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과연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실지 불안했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얘기가 끝났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전 진짜 해결을 하고 온 것이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혼수 목록을 주시면서 목에 힘을 꽉 주시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던 어머니께서 과연 남편의 몇 마디 말에 포기를 하실 분이 아니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집에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살짝 갈등했습니다. 좋게 나오실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혼자 가도 되겠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께서 오라고 한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예약 문자를 걸어두고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주실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찬바람이 냉랭하게 불더라고요. 오늘 한바탕 잔소리를 하시겠구나 싶었죠.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듯 슬쩍 제 뒤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도 없이 소파에 기대 앉으시고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셨습니다. 진짜 눈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한껏 비꼬는 말투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도대체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몰라도 우리 집안은 달라. 결혼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고 필수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해? 감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 어머님께서 적어주신 명단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이한테도 물었는데 그이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친척까지 챙길 필요 없지 않겠냐고 얘기가 돼서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도대체 어른 말을 어디로 듣고 있는 거니? 시댁에서 해오라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거기다가 이유를 찾고 앉았어? 네가 제정신이야?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할 짓이냐고. 어머님, 저희도 이번 결혼에 쓸 자금으로 서로 의논해서 정해둔 것이 있어요. 그 자금 안에서 최대한 해결할 예정이라서 결혼식 규모도 크게 잡지 않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그이 대부분 집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걸 해오라고 하시니까 저희로선 당연히 고민되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금을 의논해서 정하다니. 너는 혼수가 뭔지 모르니? 혼수는 다 처가해서 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럼 넌 혼수를 우리 아들 돈으로 할 생각이었단 말이냐?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 상식도 없어서 어떻게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온다는 말이야? 전 시어머니의 폭언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더군요. 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놀라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딱 제가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멈추지 않고 계속 쏘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른들이며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니? 자고로 여자는 시집을 왔으면 시댁 식구들 모시고 살면서 시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교양머리 없이 결혼 전부터 혼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칠 줄이야. 하여튼 이래서 사람을 데려올 때 집안을 봐야 되는데 아유 답답해.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 혼수는 저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이도 쓸데없는 혼수를 준비하느니 집에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자고 얘기했고요. 사실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문제잖아요. 아니 얘 말하는 꼴 좀 봐.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냐? 너희가 사전에 이 얘기를 했으니 나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때였어요. 막 시어머니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타이밍 좋게 제 문자를 받은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당황하시며 왜 벌써 퇴근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께 더 이상 결혼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시어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자신이 뭘 어쨌냐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해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하시잖아요. 뭐가 과하다는 거야? 다른 집에서는 여자 쪽에서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온다는데 그걸 못할 형편이면 이런 거라도 해와야 할 것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이래서 엄마 없는 집 애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며 혀를 차시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혼 서류만 두고는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아버지와 단둘이서 생활을 해왔고요. 나름 제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픈 얘기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만 하셨죠.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였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혼수 얘기를 했겠지. 엄마 친구는 이번에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한테 차랑 반지도 받았다는데 아니 우리한테 못하면 너한테라도 잘하든가. 정말 어머니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네요. 좋습니다. 혼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난리세요. 툭 까놓고 말해서 혼수 요구하시는 만큼 어머니도 이 사람한테 주실 거예요? 반지며 보석 세트며 다 해주실 거냐고요. 어머니 누나 시집 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주는 것 없이 해오라고만 한다고 그렇게 욕하셨잖아요. 지금 어머니 하시는 행동이 누나 시댁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어떻게 같아? 아니 우리 가문이 그런 집구석이랑 같아? 다른 점이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문이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문 따졌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하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몰래 부른 건 맞지만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전 남편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그만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잔뜩 흥분했던 남편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이 상하셨는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댁을 나서면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싸움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욕심이 대단했다고 말이죠. 돌아가신 남편의 할머니께서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이 하도 심하셔서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왜 저한테 저러시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고맙기도 하면서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아주 단호하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더 심한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에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결혼식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결혼식 준비는 정말 수월하게 했지만 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라도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다 잘 됐다고 하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예상처럼 저를 벼르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의 험난한 시집살이가 시작됐거든요. 남편은 직업상 자주 출장을 가는 편이에요.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 있고 절반은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죠. 한 번은 김치를 종류별로 담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반차까지 쓰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다 장을 봐야 하는 목록까지 보내주셨는데 어찌나 그 양이 많은지 전 무슨 동네 잔치라도 하는 줄 알았답니다. 배추김치는 물론 무김치에 깍두기, 파김치까지 아주 세상 김치라는 김치는 다 보는 것 같았어요. 김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김치 소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듬는 건 물론이고 각종 배추와 물을 소금에 절여두는 것도 일이었죠. 거기다 원래 그만큼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저 때문에 양을 늘리시는 건지 몰라도 배추가 진짜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우아하게 앉으셔서는 손가락으로 저를 부리기만 하셨어요. 제가 재료를 다듬고 있으면 하나하나 들어 올리시면서 크기가 왜 이 모양이냐고 트집을 잡으셨죠. 아니 넌 어떻게 칼질을 그렇게 못하니? 깍두기 크기가 제멋대로잖아. 두께도 엉망이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식탁에 올릴 셈이야? 세상에 부추기리는 왜 또 이래? 내가 딱 7cm 맞추라고 했지? 이게 7cm야? 아니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왜 이렇게 길어? 넌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사는 애야? 하긴 사돈댁에 음식 가르쳐줄 사람이 있었겠니? 아유 나만 고생이네. 양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양념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드시더니 인상을 쓰시며 왜 이렇게 싱겁냐고 난리시더라고요. 전 분명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슬쩍 먹어봤는데 제 입맛엔 딱 간간하게 좋았거든요. 어머니, 이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너는 맛도 볼 줄 몰라? 어떻게 이게 간이 된 거야? 너는 이렇게 음식 솜씨가 없으면서 시집 오기 전에 요리 학원이라도 다닐 생각 못했어?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서 먹이는지 모르겠네. 설마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이는 제가 해주는 요리 다 맛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맛이 이상하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요. 착해 빠져서 아유 자기 마누라 기 살려준다고 그걸 다 먹고 있었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처복이 없는지. 요리를 못하면 제대로 밀어줄 배경이라도 있든가. 그게 없으면 내조라도 잘하든가. 어쩌다 이런 걸 만나서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가는 길이 고생길이 되다니. 제가 결혼식 사건도 있고 해서 어지간하면 시어머니 비율을 좀 맞춰드릴까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말이 심해지시더라고요. 김장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까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늘 김장하는 날이냐며 놀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저 혼자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에 눈치를 채셨는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며느리만 있어? 김장하면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내가 와서 분명히 자기 몫은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유 바쁜 애들 어떻게 오라가라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며느리는 안 바쁘대? 시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거시더니 김치 달라고 말하지 말고 김장할 때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시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시아버지께서는 헛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는 대뜸 시어머니께 김장을 한다고 말도 안 했느냐고 하시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며느리만 불러 시킬 생각을 하느냐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방금 전까지 저를 부려먹던 기세는 어디 가고 우물쭈물 핑계만 찾고 계셨죠. 시아버지의 등장으로 김장 마무리는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김치를 드시곤 간이 너무 잘 됐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죠.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생한 몸으로 양손에 김치를 든 전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식탁에 올려둔 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김치를 보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시어머니께서 김장한다고 오라고 말씀하셔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잠깐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야지 했는데 전 아침이 돼서야 눈을 뜰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의 고난은 김장이 시작이었어요. 김장한다고 얻은 몸살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제사가 있다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월차를 내고 아침에 오라고 하시는데 김장 핑계로 이미 한 번 양해를 구했던 일이라 또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회사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며 저녁에 퇴근하는 대로 찾아뵙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면서 집안 어른 제사와 회사 일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 제사 준비가 뒷전이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회사에서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못 온다는 소리를 하니? 당장 못 와! 어머니, 지난주에 김장 가야 한다고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예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갈 테니까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제사 음식을 늙은 시어머니 혼자 하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그러기에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내조나 잘하라고 했지.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밖에서 일은 뭐 얼마나 한다고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어머니,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실 생각이시면 전화 안 받겠습니다. 빨리 일 끝내야 저도 정시 퇴근을 하죠. 시간마다 전화를 하시면 제가 언제 할 일을 끝내겠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어? 당장 사표 쓰고 나오라고 하잖아. 전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알람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며 문자가 쏟아졌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죠. 물론 퇴근 후에 시댁에 가면 저를 죽일 듯이 난리가 나겠지만 자포자기하고 일에만 몰두했어요. 퇴근하려는데 남편에게서 함께 가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내심 잘 됐다 싶어 함께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제 모습에 뭐라 말씀을 하시려다가 참으시는지 아랫입술을 꽉 깨무시고는 아직 마무리가 남았으니 와서 거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가니 제사 음식 준비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사상에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올리나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늦게 왔으면서 손이 놀고 있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어요. 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시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곧 들어온 남편의 말에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났답니다. 아니, 어머니, 올해는 집에서 하셨어요? 매번 제사 음식 배달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직접 하셨대요? 언제 배달시켰다고 그래? 매번 내가 다 했는데. 에이, 참. 작년엔 제가 직접 가서 제사 음식 받아온 적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준비하셔서 손이 커지신 건지 음식이 많긴 하네요. 여보, 우리 나중에 이거 다 싸가자. 내일 나 도시락 싸야 되는데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 그랬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음식 준비를 시킬 요량으로 재료만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동안은 주문한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리다가 며느리도 생겼는데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으니 잘 됐다 싶으셨던 거죠. 그러다 제가 나타나지 않으니 당연히 혼자 준비를 하셨어야 했고 그게 화가 나셔서 시간마다 전화를 거셔서는 당장 오라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전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웃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남편의 등을 떠밀었죠.
이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어리둥절하기만 했고요. 제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도 차 안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사 문제로 제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엔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심지어 저희 부부가 직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들어오셔선 마음대로 집을 바꿔두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소파 커버 좀 바꾼 것으로 뭐 그리 정색이냐고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옷장을 열어보셨는지 제 속옷이 싹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는 못 보던 것으로 옷장이 채워져 있었어요. 원래 제가 입던 속옷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 갔다. 왜? 내 아들 집에 가는 것도 네 허락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집에 오셔서 옷장을 열어보셨나 싶어서요. 안 그래도 내가 직접 얼굴 보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는 결혼도 한 애가 속옷이 그게 뭐냐 단정하지 못하게 무슨 밤무대 나가는 애도 아니고 죄다 야한 것들 천지고 그런 속옷 입고 다니면 부끄럽지도 않니? 도대체 누굴 보여주려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야? 내가 불경스러워서 싹 다 버렸다. 밖에 나가서 남편 욕먹이지 말고 행동 조심하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속옷을 누구 보여주려고 입는답니까? 그냥 제가 좋아서 제 만족으로 입는 것인데 그것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옷장을 뒤져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며 자기 아들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하셨어요. 제 속옷이랑 그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홀딱 벗고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행동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속옷 입는 애가 정신이 제대로 박혔겠니? 저번에 시댁에서 보니까 아가씨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럼 아가씨는 어떤데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건 저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다 우리 딸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런 일 불쾌하니까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께서는 다 제가 어미 없이 커서 그런 것이라며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의 말들을 하셨지만 저도 이번엔 질 수 없다 싶어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어요. 제 상식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의 이런 반응에 더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핸드폰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소리를 높이셨고 그러다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앉아있었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남편은 기분 전환하러 나가자고 하면서 절 달래줬습니다. 시어머니와 한판 하고 났더니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하곤 제 서재로 들어가며 오늘은 각방을 쓰자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기만 했죠. 그날 밤 전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른 아침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오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루 정도는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저 하나만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남편이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왜 여기 있냐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태연하게 오늘 오후 근무라서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죠. 전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오후 출근하는 날도 있었냐? 매번 새벽같이 나가더니. 요즘 계속 출장만 다녔고 부장님께서 오늘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던 일이 있어서 오후에 잠깐 나가보려고요. 그런데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이 사람 곧 출근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말을 얼버무리시며 아침은 제대로 먹고 나가나 걱정이 돼서 와봤다고 하셨죠. 그러곤 늦어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며 자신이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저도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 출근 준비를 서둘렀죠. 남편은 아침 안 먹고 나가도 되겠냐고 걱정스럽게 저를 봤지만 전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 먹으면 더 탈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나가겠다고 했어요.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나왔죠. 오전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침만 차려주시고는 다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저를 잡으러 오셨다가 남편 때문에 그냥 가신 것이 분명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령이 생겨서 시어머니와는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죠. 사실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자꾸 선을 넘으시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처음엔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얘기하느냐고 하더니 나중엔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로 저를 달랬죠. 저도 100% 진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러니까 잘 좀 하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일이 생길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명절, 사건은 명절에 터졌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사실 걱정은 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봐도 명절 때 며느리들만 죽어라 고생하다가 친정에는 얼굴도 못 비추는 일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셨죠. 그래서 전 명절 전부터 남편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명절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바로 친정으로 가기로 말이죠. 자식이라고는 저뿐인데 친정아버지께서 쓸쓸하게 혼자 명절을 보내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전 그 약속 하나를 철석같이 믿고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저번 제사 음식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셨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선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방이 터져 나갈 것처럼 재료를 준비하고 절 기다리고 계셨죠. 진짜 저걸 언제 다 하나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 손아래 신우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아,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서길. 새언니가 알아서 할 일을 가지고 피곤한데 들어가 쉬어. 괜히 정신 사납게 굴지 말고. 엄마, 이걸 언니 혼자서 어떻게 다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새언니, 제가 요리는 완전 꽝인데 그래도 재료 손질은 좀 할 줄 아니까 뭐든 시켜주세요. 아가씨 감사해요. 언제 이걸 다 하나 사실 좀 걱정이었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이걸 혼자서 못해? 딱 한나절이면 끝날 양인데. 그리고 너는 그만두고 들어가. 손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매일 피곤하다고 노래 부르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쉬우면 좋잖아. 손 아래 시누이는 여럿이 하면 금방 끝내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 역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손 아래 시누를 따라 재료 손질을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원하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자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인지 쿵쾅거리면서 주방을 나가시더라고요. 손아래 신우는 저한테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힘들면 언제든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넌지시 말해주더라고요. 전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했죠. 손아래 신우의 덕분에 수월하게 차례상을 준비한 전 남편에게 명절 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남편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침만 먹고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고요. 차례가 끝나고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처가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결혼한 시누이도 오는데 무슨 처가를 가느냐고 내일 가라고 하셨어요. 누나도 온다는데 누나 얼굴은 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장인어른 혼자 계시잖아요. 자식이라고는 이 사람 혼자인데 명절 혼자 보내라고 하실 순 없죠. 누나는 저번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저녁 함께 했어요. 출산휴가 끝내고 복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바깥사도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아침밥 먹고 새아가랑 일어나라. 뒷정리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아직 가족들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저만 쏙 빠져나가요? 예의가 아니죠. 쓸데없는 소린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새아가 마음 편하게 가라고 해. 그네도 명절 당일 친정에서 오는데 새아가라고 못 갈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딱 잘라서 먼저 일어나라고 해주신 덕분에 전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말씀으로는 그냥 가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침 뒷정리는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그네 2시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점심은 그때쯤으로 하자. 네? 어머니 저 설거지 마치면 친정 가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일 가라고. 큰애도 온다는데 점심 준비 안 하고 가기는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버님께서 아침만 먹고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님께서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냐며 호통을 치셨죠. 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시아버님의 말에 알겠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눈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야. 적당히 거절하고 내일 가겠습니다 하는 거지. 하여튼 머리가 나쁜 것들은 그런 것도 몰라. 됐고 설거지 다음은 큰애 방 정리를 해도 친정에 왔으니까 푹 쉬게 해줘야지. 싫어요, 어머니. 저 친정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일인데요. 그리고 시댁에만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도 오늘 집에 오신다는데 왜 제가 못 갑니까? 아버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뒷정리는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전 하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서 식탁 의자에 걸쳐두고는 먼저 가보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주방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셨어요.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께서는 급하게 제 입을 막으시고는 머리끄덩이를 쥐고 있던 손에 더 힘을 주시며 잡아당기셨습니다. 미쳤어? 어디 출가 외인이 친정을 간다고 나서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 뭐? 아버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 그럼 나는 허락했니?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전 시어머니의 손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나 강하게 쥐고 계신지 머리카락이 다 뽑힐 것 같이 아팠습니다. 거기다 밖에서 소리가 나갈까 싶어 제 입을 짓누르는 힘에 숨이 막혀왔죠. 전 고통에 이리저리 발버둥 쳤고 결국 시어머니를 밀쳐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의도치 않게 제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꽤나 큰 소리가 울렸죠.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맞은 뺨을 감싸주고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셨어요. 지금 감히 시어머니 나를 쳤어? 너 따위가? 어머니께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전 발버둥 친 죄밖에 없어요. 진짜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한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너 같은 며느리 들인 것도 원통한데 이혼을 해? 그래, 아주 오늘 끝을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더 화가 나셨는지 제대로 다가와서 다짜고짜 발길질을 하셨어요.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동글게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있냐며 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셨지만 전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남편을 불렀죠. 곧 제가 일으킨 소란에 시댁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몸을 잔뜩 웅크린 저를 본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께선 붉게 변한 자신의 뺨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하셨죠.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자기 뺨을 때렸다면서 서럽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하지 못하겠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제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셨고요. 잔뜩 굳은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니까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진짜 당신이 어머니 뺨을 때렸어?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여기 봐라, 이렇게 손자국이 났잖아.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새아가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손을 올렸을 리 없잖아. 명절 아침부터 우는 소리 좀 그만해. 뭘 물어요? 저기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은 있지. 소란스러운 와중에 손아래 신우가 냉장고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홈캠이 달려 있었어요. 전 처음 보는 물건에 당황하며 손아래의 신우이를 바라봤죠. 얼마 전에 유기모 2마리를 입양하면서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했다고 말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능숙하게 앱을 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홈캠에 대해선 모르고 계셨는지 허겁지겁 손아래 신우에게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더 빨랐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확인하고선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시아버지께서도 확인하시고는 혀를 차시며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셨고요. 남편은 이를 벅벅 깔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방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붙이신 시어머니께선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전 급하게 남편을 붙들고는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왜 그러냐고 어디 잘못 맞기라도 했냐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전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만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허둥거리며 병원으로 온 전 몇 가지 검사를 받다가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걱정이 가득한 친정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깜짝 놀라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물어봤지만 친정 아버지께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거사, 아이를 가졌으면 가졌다고 말을 해야지.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 이서방한테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이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 의사 선생님 말이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고 하시더라. 8주나 됐다는데 그걸 여태 숨겼어, 이거사. 저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명절 때 찾아가서 직접 얘기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친정 아버지는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께 안겨봤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친정 아버지께서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며 마실 것을 좀 가져오겠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곧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은 무슨 비장한 각오라도 한 사람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는 물끄러미 저를 보더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남편이 천천히 제게 걸어오더니 탁자를 펼치고는 서류 2가지를 보여주며 한쪽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모든 것들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하자. 내가 어머니랑 인연 끊는다고 해도 네가 그걸 보면 속 편해할 그릇도 아니고 이대로 살다간 우리 아이한테도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혼하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 네가 가지고 여기 아이 양육권도 네가 가지는 걸로 해. 전 남편이 내미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는 순간부터 이혼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상황을 마주하니 선뜻 손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망설이는 제 손에 볼펜을 쥐어주더니 천천히 손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마 내 인생 통틀어서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나겠지. 당연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래도 그건 내가 감수해야지. 대신에 우리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 내가 곁에서 좀 도와줘도 될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태어난 건 보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이겠지만.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여보. 난 당신 아내로 우리 아이의 엄마로는 살 수 있겠지만 어머니 며느리로는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다 이해한다고 말하며 어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남편은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병실 나섰죠. 전 그 이후로 일주일은 더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일은 시아버지께서 병실로 찾아오신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며 정말 죄송하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며 거듭 용서를 비셨죠. 모진 성격이 못되는 친정아버지셨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기는 해도 끝까지 괜찮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앞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만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도 용서를 바라고 오신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저 사죄라도 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라고 제게도 그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이혼을 요구하셨고 시어머니는 절대 못한다고 하셔서 결국 따로 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그 커다란 집에 혼자 남게 되셨는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탓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사람이 한결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야 할지 남편은 혹시나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꼭 경찰을 부르라고 했죠. 전 설마 찾아올까 했는데 하루는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오셔선 죽여버리겠다고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전 놀란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경찰을 불렀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께선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라고 저를 잡아가야 한다고 날뛰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이러다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며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비록 이 집을 마련하면서 많은 공을 들이긴 했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결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를 지방의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외면받은 것에 충격이 크셨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 말이죠. 어른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